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7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대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는지 또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꼼꼼하게 챙겼는지 종합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이어서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죠. 네. 첫 번째입니다. 돌아가면서 네 분이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성규 박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뭐냐면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나온 대책들에 대한 총평을 좀 한번 듣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이 일단 다주택자 집을 팔게 만들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겠다. 또 동시에 세입자들, 또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월세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잖아요. 뭐 대부분 모든 정부들이 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긴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나 우리 시장에 먹혔는지 또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 건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어쨌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저금리 기조 위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화랑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있어서는 가장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들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주거 안정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특정 계층, 즉 투기 세력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규제 도입들이 포함된, 그러면서도 수급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억제하면서 공급도 확대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규제 조치들이 연속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나온 대책들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책 자체의 효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기보다는 지금 저금리 기조가 끝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양극화 속에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화랑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효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장 변화가 있고 금리도 지금 인상되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과 이전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의 경우에도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임대 세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임대주택의 공급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임대 시장에 대해서도 안정 여부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닌 시장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일단은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규제들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파리 조치가 이제 가장 많은 규제들을 담고 있는데 그 파리 조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하고 그다음에 양도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또 청약에 대한 어떤 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모든 규제들이 상당히 이제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규제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약간의 시장은 어느 정도 그 규제에 어떤 손발을 맞춰서 약간은 조정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약간의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규제가 무색하도록 시장의 어떤 효과들이 계속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공급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가장 늦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는 속도라든가 특히 공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또 시장의 반응은 뭐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열기 자체가 아주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 억제 정책이고 하나는 이제 공급 정책입니다. 그 7번의 정책 중에서 6번이 수요 억제 정책이고요. 마지막 11월 29일 날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급 정책입니다. 네. 이 수요 억제 정책의 6가지 그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거, 두 번째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뭐 크게 그 요동치거나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전 정부의 효과나 또는 뭐 학습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단적인 예가 바로 취임 이후에 40일 만에 나온 6.19 대책입니다. 6.19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이어 이제 44일 만에 8위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8위 대책의 내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1년 동안 아주 5년 동안 내놓을 대책이 한 번에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6.19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놨다 그랬거든요. 그건 잘못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6.19 대책을 내놓고 44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거래될 때에는 60일 이내에 잔금을 내고 취득세 내온 다음에 또 60일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적어도 3달 내지 4달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성급하게 너무 규제 대책만 계속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나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공급 대책도 우리 조성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100만 가구를 하는 데는 어디다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또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문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재문 소장님.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비정상의 어떤 정상화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부동산 규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있었던 11.3 대책 이후에 어떤 시장 자체가 과열됐다라는 진단하에 이미 정책이 발표됐었고요. 그 발표의 후속 조치로 이제 6.19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정책이 지금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부동산 완화 정책의 어떤 산물로 이제 규제가 된 건데 결국에 규제의 어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더 이상 많이 대출을 받아갖고도 집을 사지 말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세력을 근절해서 어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하기 위한 주거 안정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정책이 발표됐고요. 네. 많은 일부에서는 뭐 노무현 정부의 어떤 코스프레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의 어떤 면면을 쳐다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물망이 과거보다는 촘촘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선제적인 방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지만 2018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 박사님. 예. 어쨌든 8.2 대책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물론 6.19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못 시켰지만 네. 그때는 정말 무슨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 다들 그렇게 떠들었죠. 네. 근데 8.2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로 그 불같이 뜨거웠던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8.2 대책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분, 그 네. 10%와 20% 포인트를 중과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파리 대책에 담겨져 있는 많은 대책들의 구체적인 시행 자체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일부가 시행에 들어갔고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 날로 그렇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임대 그러니까 등록도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파리 대책에 담겨져 있는 정책 수단들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사실은 내년으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 여부는 지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정책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의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뭐 40% 이상 떨어졌다는 그런 신문의 어떤 보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호가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은 여전히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그 가격대보다도 더 일부 상승한 그런 상승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서 판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강도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층과 또 한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갖다 어느 정도 이 정부라는 게 사실은 5년 혹은 뭐 4년 내에서 어떤 이 정책들을 모두 다 실현시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한번 버텨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이나 가격 추세를 보고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나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직은 해봅니다. 이르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파리 대책 이후에 투기 지역이라는 군데 있습니다. 네. 투기 지역은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발표 직후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확실하게 좀 시장의 가닥이 잡혔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도와 그다음에 수도권과 그리고 수도권 서울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사실 지방도 지역은 2016년부터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거래량이 둔화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들어오면서 이제 수도권이 공급 초과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파리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파리 대책과 상관없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둔화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서울 시내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 징후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그 전조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의 이제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급 여건이라든지 물론 나름대로 충분하진 않지만 어떤 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부 좀 덧붙이면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의 어떤 움직임은 오히려 정책의 효과기보다는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도 한번 단행이 됐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수차례 된 데다가 내년에도 지금 이제 한 3-4차, 3차례, 4차례 정도 예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기존에 있어서 조달 금리에다가 최근에는 정책 금리 상승 부분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저금리 기조화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열기랄까 또 활성화됐던 그런 측면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히 좀 숨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부동산 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그죠. 그에 있는 대한 거다. 두려움과 그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좀 저는 가격과 측면도 연동해서 있겠죠. 반영되고 있지 않나는 저는 그런 그렇게 친구도 보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좀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여야 합의회에서 시행된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3년, 14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기했던 거를 다시 2017년까지 연기했죠. 그 당시 이게 강남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연말까지 이제 2017년도 연말까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단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지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4구의 시장이 좀 이제 조금 열기가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공급량이 많습니다. 2015년도 공급량만 해도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이 약 40만 가구고요. 비아파트 부분까지 합치면 52만 5천 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약 한 47만 가구 정도, 두 개 합치면 104만 가구가 넘습니다. 약간 105만 가구 되는데 이것이 입주 시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4-5가구에 한 가구가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수도권 지역은 공급량이 많아서 진전기를 보이고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열기가 좀 식기 시작해서 떨어지거나 안정권을 가는 거지. 규제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그 뭐 잠실호단지나 저기 어디 대치 뭐죠? 음마 아파트 네. 또 그런 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그 인가받을 수 있는 데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은 연내. 이제 그 정비 사업 중에도 도시 재생 사업이 소지가 좀 빠진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다시 만약에 정부가 진행된다 그러면 강북도 또 강남도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당분간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거는 한번 꺾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기구간에서 파리 대책 이후에 한 달 이후의 모습들을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런 형태들을 좀 뭐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파리 대책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1-2주 정도는 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량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근데 이 거래량이 떨어진데도 가격이 호가라든가 또 호가가 오르면 이제 호가만으로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돼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랑 그다음에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 거래량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약간 이제 자정적인 어떤 뭐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남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의 현실은 뭐냐면 영등포의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북 지역의 어떤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대문구라든가 은평구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그 호가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그러니까 거래되는 어떤 가격대가 좀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뭐 그 정책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저금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그냥 어떻게 딱 하나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확실한 어떤 그런 각인된 인식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집 지을 데가 없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하나의 하나의 어떤 요소가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격이 듭니다. 오른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가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땅이 없다면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처럼 이 공급을 역으로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6번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상승기에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꺾다 보니까 규제해도 가격이 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우리 거래량만 지금 언론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사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호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래량의 또 다른 표현은 신규 분양 주택에서 청약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청약 경쟁률 자체는 우리 많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높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센 데가 있었나요? 그렇죠. 최근에는 저쪽에 그 거여 마천 근처에 있어서 분양된 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일단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약화됐습니다만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한 청약률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제 종합적인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거래량은 다소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청약 열기가 이어져 간다는 측면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잠재 수요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조금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이제 특히 서울 그것도 좀 강남권을 놓고 보면 거기 집중포화가 날아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날아간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하게 막은 게 이제 재건축인데 서울의 강남에 그 새로 그러니까 노후주택 말고 새로 진 주택 공급이 거의 부족한 상태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노후주택이 한 70% 이상이 다 노후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근데 갑자기 어디가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분양이 나오면 모든 수요가 그걸로 다 몰린단 말이죠. 공급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게 값이 치솟고 그럼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 이렇게 써다 보니까
나도 재건축하면 저렇게 되겠네? 가보려고. 지금 2구 아우조가 악순환이 돼서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재건축 그 추진 단지들이 그 있으면서 집값이 올랐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집값이 뭐 이제 당분간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서울에 대한 대책은 좀 잘못된 대책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글쎄요, 뭐 이제 서울은 전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때 정책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게 이제 뉴타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뉴타운 사업은 완전히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네. 어떤 시장의 어떤 논리나 어떤 사업성을 무시한 네. 어떤 과도한 정책 추진이었다라는 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올해 2017년은 이제 재건축 시장을 상당히 밀어내기 시기였던 시장이 되고 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준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사업 진행 추진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지만 그 시장에서의 어떤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 올랐느냐,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올랐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르는 것조차도 시장에서 규제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 규제가 강화가 된 거는 그거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한참 올랐기 때문에 이제 버블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네. 버블적 상황이 강남 4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전국의 파급 효과가 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규제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4구에 지금 집이 필요한데 왜 집을 져주지 않고서 쉽게 얘기해서 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서울에는 지금 더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적이 연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논란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봐서 2015년에는 강남 4구만 해도 약 6천 채 정도의 집이 부족했고 2016년에도 약 6천 채 이상의 집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 열기를 걷어낸다 그러면 한 8천 채 이상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신규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으로 본다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거로 서울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주거가 좀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서울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7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35만 명 정도가 앞으로 한 7, 8년 내에 감소한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라면 어떤 공급 부족, 아주 과도한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소장님이 이제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적인 측면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신규 공급을 보면 근데 그 신규 공급에서는 약간 오류가 있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신규 공급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자라든가 조합원들은 사실은 그 순증가분에서는 그걸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데 송파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그렇고 다 합쳐봤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들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 순증가분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규로 지어지는 이제 주택의 개수에 국한할 게 아니라 순증가분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강북 지역에 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증가분을 따지면은 어떤 지역들은 오히려 순증가분이 마이너스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는 여러 세대가 사는데 소유자는 한 명이어서 분양권 하나밖에 안 주는 세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신림 뉴타운이라든가 뭐 신정 뉴타운 이런 데라든가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증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실제로 서울 지역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것들은 약간은 좀 고민을 돼야 되는 시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일단 좀 끊고요. 네.
그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건 반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 반론을 할 질문을 던질게요. 아까 이재문 소장님은 강남에 대해서 버블적인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버블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강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주 독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는 절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몰려드는데 공급은 아주 제한적이니까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됩니다. 거래되는 게 이 정비 사업을 하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낡은 아파트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강남 지역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이유가 또 그것도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그런 경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당장 가치와 가격을 따지자면 버블이죠. 사실 말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10억이 넘고 15억이 된다면 사용 가치는 그렇게 안 가죠. 소유 가치나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 당장 가격은 아니고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버블입니다. 그러나 현재 버블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시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 그 가치를 하기 때문에 선뜻 미래 가치를 현재 지불하고 사는 거죠. 여기에 붙여서 또 다른 반론을 제가 한 가지만 보태서 해주시면 땅값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 가치는 없더라도 땅값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땅값은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치면 버블이 아니지 않느냐는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이제 물론 미래 가치가 반영됐다는 점에 공감을 하지만 저는 버블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강남 4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뽑습니다. 하나는 교통, 하나는 교육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통과 교육 측면만 보더라도 다른 호재는 제외하고 그 측면만 보더라도 비교 불가합니다. 다른 지역에 이걸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요소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적인 수요층까지 가세해가지고 굉장히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층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최근에 우리 국내 현실의 특수성이긴 하지만 교육제도의 지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수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와 전환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 가정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강남 지역의 교육에 있어서의 우월성이나 교육 환경의 정비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들이 충분히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강남 지역이라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진입을 하고 싶다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생각했던 그 진입을 예상했던 수요층들마저 지금 당장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고려할 때 내가 시간을 기다리다가는 그 기회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런 가수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실제 공급되는 물량보다 이 수요의 어떤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져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결국은 가격에 있어서도 상승하는 압력 요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한 가지 내년 4월 1일자로 두 가지가 발효가 되잖아요. 하나가 이제 임대 등록 할래 말래. 뭐 다음에 임대 등록 안 하면 양도세 중과야. 이거잖아요, 지금.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 두 가지 제도가 이미 시행 시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결국 양도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양도소득세가 상향된 것이 적용되기 전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제 많이 평가되고 있고요. 사실 다주택자로 하더라도 2주택자냐 3주택자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셈법은 좀 복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10%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상 양도소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국가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임대 그 부분들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자세히 내용을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임대시장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임대시장에서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전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부담을 주는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담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월세와 같은 전환율을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주택자나 3주택자라 하더라도 그게 전세냐 월세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또 그 해당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 규모라든지 또 시간에 3억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다 보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 교수님, 네. 그 이번에 그 임대등록 활성화하려고 하는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의하면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걸려요? 주로 이제 있는 것들이 아마 소득세 과표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같은 것들도 이제 인상이 될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런 소득 기반이 만약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소득 기반을 삼고 있었다면 이제 임대료 상한이 연간 이제 5%씩밖에 안 되니까 네. 자기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수익률보다는 자기가 떨어뜨려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4월 1일 날 이후에 우리 두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 양도세에 대한 10% 20%에 대한 얘기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안 하는 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10% 20% 2주택자 10% 3주택자 20%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약에 연간 3%씩 해서 10년간 최대를 보유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요거를 적용을 배제를 해버리면 네. 어떤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옛날부터 있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배제인가요? 배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뭐 그 조정 대상 구역 이내에 있으면 그게 적용을 받기 다행히 때문에. 저는 1주택입니다. 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근데 예. 그 얘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임대 등록을 하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의무 보유가 있죠. 의무 보유 기간이 8년하고 4년인데 네. 8년짜리는 중공공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고 4년이면 일반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나면은 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전혀 매도를 하면 네. 그 굉장한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내년 4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시장은 한번 어떤 형태인지 요동은 칠 것 같다. 요동은 치는데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봐야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게 여러 가지 썰들은 많이 있고 이렇게 네. 할 거다라는 거인데 뭐 결정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그 파리 대책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리 대책에 해당되는 지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지 이번에 그 12월 13일 나온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내용이 복잡합니다. 우리 두성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복잡합니다. 이해 못하겠다. 네. 그런데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우리 최양수 교수가 얘기한 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4년이든 8년이든 임대 기간 내에는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등록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록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 할 확률이 높고요. 예. 1가구 3주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게 그 발표 조항에는 없습니다. 가로 열고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만 나와요. 네. 이게 그 만약에 또 다주택자들이 효과가 알게 있을 수 되면 있다. 네. 등록을 꺼리는 뭐랄까 그 걸림돌이 되지 그렇게 될수 않겠나. 있다. 네, 그렇게 자, 보입니다. 이재문 소장님. 1가구 제가 3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1가구 3주택 정도 되면 돈 많거든요. 근데 임대업 등록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좀 골치 아파. 얘기하시던 것처럼. 팔면은 양도세 중과도 먹고
또 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어. 네. 자, 이러면 이분들 생각은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정권마다 다른 대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침체일 때와 과열이라고 판단될 때 모든 대책, 기존의 대책들을 다 뒤집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돈 많아요. 이 집 안 팔아도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전세 안 놔도 돼. 그냥 집 3개 돌아가면서 살을래. 이런 사람이 자 다음번에 부동산 경기 침체 왔을 때 지금까지 만들었던 온갖 종류의 대책을 다 뒤집어서 풀어줄 텐데 그때 가서 정리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렇게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네.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능력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어떡할 거냐. 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애써 마련한 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무용지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네. 이미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내년 4월까지의 어떤 팔 수 있는 기간을 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에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지켜진다라면 네. 그 5년이라는 세월은 다주택자한테 상당히 긴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주택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진짜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버틸 수도 있고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는 자체가 아직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떠한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갭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의해서 이제 다주택자가 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일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분들이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결국에 재력이 있는 자산가들도 그렇게 해서 가격이 흔들린다면 아마 2012년, 2013년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 부동산 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한 20에서 30% 이상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팔고서 이제 양도세 중과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뭐 발생되지 않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임대주택 등록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말했듯이 이제 주택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다주택자의 수와 어떠한 이제 전월세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노출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더 이상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안 팔면 회피잖아요. 예, 아니죠. 안 팔면 등록을 하게끔 이제 가는 방향으로. 그거는 강제는 못 할 것 같은데. 강제로 못 하지만 이미 네. 사실상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강제하고 있는 거나 사실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거꾸로 또 한 가지 더 이게 너무 앞에서 길어지고 있어서 좀 사실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임대업 등록에서 4년이나 이 정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똑같아요.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긴 시간으로 사람들한테 그 압박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서울 시내는 갭 투자한 사람들도 크게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 갭 투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주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하에 또 규제를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하긴 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정책,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모두가 뒤집었다는 것 자체가 학습 효과로서 당연히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든 간에 그 지속성을 누구도 책임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묘한 어떤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과언이거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4년 임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8년 임대는 8년이라는 세월 자체는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까지 8년 동안 자기의 어떤 재산권 처분을 갖다가 보류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세상이 바뀐다면은 그건 또 다른 자기의
의사결정에서 실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8년짜리는 안 하겠죠. 하여튼 저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넘어가시죠. 이제 넘어가시고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여기 난타전이 많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건 간단하게 한 분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하면 타격이 오겠죠? 타격이 크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자, 무주택하고 관련된 그 이슈들 중에 정부가 뭐 사실 세입자나 무주택의 주거 안정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그 중에 뭐 일단 중요했던 거는 100만 호 공급인데 그건 땅이 사실은 없는 거라서 뭐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제일 큰 관건이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거 땅 못 찾아내면 이건 힘든 주택이 된다. 네.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게 그 임대차 등록상에서는 들어왔다 그래도 임대차 등록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직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세 분은 반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재문 소장님 간단하게 이건 우리가 오래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 등록보다는 이제 등록제가 이제 되고 하기 위한 이 과정이 네. 저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 주택처럼 이제 한국의 어떤 주택 공급 상황이 어떤 공적 주택의 어떤 보급률은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OECD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민간 사적 임대 시장이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거를 규제와 어떤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시장 제도의 도입은 좀 긍정적이라고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론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차인에게 대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찬성하고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부작용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84년도에 주택임대차법이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네. 89년 말에 이제 그 의무 이제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 늘렸단 늘렸죠.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현상들을 예전에 신문들이라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 그때 엄청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있었는데 약 30% 가까이 되는 어떤 임대료가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가장들은 상당히 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도 있고 네, 집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고. 예, 뭐 그런 현상도 돈 올려주면 다른 데로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임차인에게 보호의 어떤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좋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시장의 부작용이 시장에 걱정이 된다. 그 전세 가격을 많이 이제 올려서 네. 미리 이제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정부는 이 제도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의 그 배경들을 쭉 읽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의 자가 보유율이 지금 6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59.9%로 되어 있습니다. 작아 보여요. 네, 그런데 2016년 기준이죠. 네,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마냐면 60%입니다. 60.0 똑같습니다. 네. 그 말은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의 자가 보유를 올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게 그 행간에 많은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네. 다시 말하면 무주택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택을 갖게 하기보다는 임대주택 제도의 정비와 강화를 통해서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 모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제도들이 만일에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제 제도로 안 되는 가운데 논란이 또 있게 되면은 아마 이런 제도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큰 질문입니다. 내년도 집값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정도로 안정화될 거다. 이거 약간의 등락은 인정해주는. 네. 아니면 하락할 거다. 한 1분 이내로 그냥 전망을 쫙쫙 돌아가면서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 및
인근 인접된 지역에 있어서는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세는 강보합이 예, 아니면 강보합 정도죠. 네. 그래서 이전보다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줄어든다. 분명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밖에 전국의 다른 지역들은 상당 부분 가격이 약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긴 있습니다. 약세로 간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두 질문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거래량은 어떨 것 같은가요? 거래량 부분은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들이 지속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조금 위축된다. 그래도 거래는 상당히 되긴 되던데. 되겠죠. 예. 예, 예. 자, 최 교수님. 거래량 감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올해만큼의 거래량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할 건데 네. 다만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은 이제 강보합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서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 지역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야 되겠죠. 일기 신도시 레벨의 그 서클 안에 있는 지역과 네. 일기 신도시 레벨의 바깥에. 외곽 지역들은 약간 좀 가격대가 네.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너 서클 지역들은 아마 강보합 정도는 아닐까. 그러면 일기 신도시까지는 강보합. 그거보다 바깥쪽은 좀 약세 갈 수 있고. 약간 이제 일기 신도시 안에 서클 정도는 약간 세이프티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해보고 있습니다. 세이프하다. 예, 예.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좀 안 세이프하다. 불안하다. 불안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 교수님. 저는 내년에 그 상반기에는 거래가 지금처럼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공급량이 좀 그 팔려는 게 많이 나올 테니까. 네네. 하반기에는 거래 절벽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상반기나 하반기나 지역별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강남은 강할 것 같고 이 기회 이외 지역은 뭐 그냥 보합세 정도.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우리 최양수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4, 5년만 지나면 45만 가구가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지역은 최근에 그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올랐던 이유, 분당 특히 그 투기 과열적으로 묶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은 역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요.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량이 많아서 하락할 수도 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할 거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간이 지나면 거래 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기도 내놓는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걸 내놓지 않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걸 내놓지 않고 지방 걸 수도권이나 내놓죠. 지방 걸 내놓기 때문에 예, 거래량도 줄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교수님. 예, 뭐 저도 거래량은 확실하게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가격은 이제 상당히 그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를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좀 양극화 더 네, 되고. 가격도 양극화로 돼서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운 추세로 갈 것 같고요. 네,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서울은 서울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보합세 일부 지역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소폭 어떤 상승. 등락폭을 네. 갖고 있겠지만은 서울도 외곽 쪽에서는 네. 상당히 그 위성 도시들의 어떤 그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뭐 악재가 들이닥친다 그러는데 일단 신DTI,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시장 파장 어떨 것 같으세요? 효과는 상당히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물론 자기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정부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대출에 끊죠.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요. 네. 기존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추가 대출 자체가 사실 신DTI나 이런 적용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DSR까지 만일에 도입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실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 자체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자체는 거의 완전히 완벽하게 막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그 목숨줄 혹은 연명줄 자체를 차단하는 걸 끊어버린 건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좀 끼고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도 실질적으로 집단 대출 쪽과 관련해서도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중도금 대출의 무이자 쪽을 통해서 충분히 올해 안에 소화를 많이 시키려고 현장에서는 지금 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기준금리 인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조달하는 어떤 조달금리 자체도 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 얘기들은 조금 이제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시중에서 그 신규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예전에는 뭐 2% 후반대, 2% 중반대까지 있다가 지금은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4% 초반대까지 올라갔죠? 신용도가 좋아도 네.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조달하는 어떤 그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늘어나서 네. 이제 본인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득과 연계돼서 조금씩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 시장에는 뭐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 그 저기 뭐야 통계나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네. 금리의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나요? 대부분 그게 그 그렇습니다. 수익 관환법에서 수익을 종합하나원 1로 나누면 가격이 되는데요. 예. 이 종합하나원 이율이 가격이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부모가 이자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내년에 그 금리 인상 문제는 1사분기에는 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이 금리 인상은 2, 4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가장 큰 게 이제 금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는 총재죠, 하는 총재. 네, 네, 하는 총재가. 하는 총재가 이제 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그 2005년도에는 미국과 우리가 역금리 상태였거든요. 네. 또 우리가 금리를 계속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금리가 올렸을 때의 시장 반응은 크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미 선반영된 겁니다. 선반영됐죠. 네, 그러나 이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문제냐면 다중채무자가 문제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직격탄을 받는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양도세 중과는 우리 굉장히 조금 아까 이미 다 충분하게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네. 4월 양도세 4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임대소득자 등록 문제, 양도세 중과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 없어지는 거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4월 달에 다 걸리게 될 거고 양도세 문제나 장기 보유 특별 보유 그 저기 특별 공제 문제가 훨씬 이게 시장에 영향을 파급 효과가 크게 크다. 그것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양도세율이 6%에서 39%였는데 40% 정도. 42%로 42%가 네, 이제 네. 올라갔죠. 그래서 뭐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조금 올라갑니다. 아, 예, 저는 일가구 일주택인 게 이렇게 너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뭐 동탄, 화성, 평택 여기는 뭐 집중지구고 용인도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용인 무지하게 쏟아졌고 서울 저 북부나 동북부, 서북부 이런 데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마곡 이런 데는 많이 들어왔어도 인기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네. 저 북한산 자락 있는 데 가고 이런 데 정도까지 가면 또 김포 쪽도 많이 쏟아졌죠. 네. 뭐 이런 데를 놓고 보면 이거 내년에 깡통 전세 또는 역전세 현실화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올해도 지금 동탄 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일부의 경우에 아직은 이제 일부의 예입니다만 이제 깡통 주택 혹은 이제 전세 보전금 기존 전세 보전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세입자들의 그 전세 보전금을 반환받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보전금 반환 이제 보정이 그 보정제도에 이제 그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그 입주 물량이 12만 정도 가구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네.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16만 이상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보다 집중이죠. 예, 그렇죠. 올해보다 50% 그 1년 이제 내년 2018년 연간 상반기에 많이 예, 많이 거죠.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자체가 현재 2017년도의 입주 물량도 최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상반기는 굉장한 입주 물량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 우려됐던 역전세난이라든지 깡통주택의 출현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뭐 하우스푸어의 재현 뭐 이런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입주 물량의 문제는 2018년도에 가장 큰 화두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또 이 부분이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가장 짧게 봐도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런가요?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민원인데요. 2019년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안 갈까요? 그때 제가 전세를 옮겨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전망을 가장 짧게 보았을 때 그 2019년도 상반기라는 것이 그 후유증이 길어질 경우에는 2019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이후도 갈수 사실 있다. 연결됐습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한 44만 가구 정도. 2019년도 입주 물량이 약 한 41만 가구 정도. 2019년도. 네. 41만 한 9천 가구니까 약 2년 동안에 86만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4-5 가구마다 한 가구가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년도 가격 전망 중에 내년도에 서울은 빼고 수도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 가격 영향을 받고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주택 고기에 인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들까지도 예. 주택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네. 뭐 약간보다 많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려하는 어떤 그런 뭐 깡통 전세, 그다음에 네. 깡통 주택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이 공통점은 역시 입지적으로 네. 비즈니스타운에서 먼 지역들 네, 위주예요. 네, 그러겠죠. 예, 네. 만약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예전에 2008년, 2009년대 굉장히 많이 물량을 쏟아냈던 그 인천의 청라지구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형 평형 위주로 해서 전세 가격이 20평대도 8천만 원, 30평대도 8천만 원, 40평대도 8천만 원, 50평대도 8천만 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용인도 그랬어요. 용인도 뭐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또 재현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약간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공통점은 역시 직장에서 먼 지역들 위주로. 먼 지역들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요거는 참 사실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부활이 되고 내년 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유예했던 걸 일몰시켜서 세금을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재건축발 상승세를 주춤시킬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뭐 틀림없이 주춤시킬 거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내고도 강남 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느냐,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게 전 사실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제가 뭐 먼저 말씀드려도 네. 예. 그 초과이익 환수가 발효가 되면 네, 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공식 같은 것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초과이익 환수가 되면 그동안의 그러니까 재건축이 재개발 지역보다 훨씬 더 메리트이 있었던 모든 메리트이 네,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계속 이제 부과가 되면 추가 분담금 외에 또 다른 어떤 세금조로 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 초과이익 환수는 법률이기 때문에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두에다 적용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부산도 적용이 되고 대구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인천도 다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초과이익 환수가 존재함에도 추진이 가능한 단지들은 이 초과이익 환수를 얻어맞고서도 그러니까 그 부과되는 초과이익 환수에다가 실제 추가 분담금에다가 원래 최초의 매입 가격을 합쳐서도 시장에서 소화가 될 만한 지역들은 초과이익 환수가 부과되어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네. 지금 현실적으로 딱 지정해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강남권에 있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요? 그 아니요. 35층? 아니, 아파트는 음마는 아니-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35층 신청한다고 기사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예, 39층을 받아들이겠다 여기까지 나도 나온 되겠다. 겁니다. 아, 승복하겠다 네, 이런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들 같은 경우라든가 그 인근의 뭐 다른 그 비슷한 지역들 전부 다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거든요. 근데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의 금액을 내더라도 네. 난 팔 자신 있다. 이거. 집값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이거죠. 네. 전가 가능하다. 네. 매수자에게 네. 그러니까 매도인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초과 이익만큼을 매수자한테 네. 가격을 전가시켜 버린다.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여건 이제 뭐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건 약한 지역들은 초과이익 환수가 부과가 되면
아예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각 단지마다 이게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겠죠. 지금 이제 공식을 보면은 준공 시점에서 그다음에 개시 시점에 또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의 그 차익을 갖다가 이제 부담금으로 내는데요. 거기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은 제외합니다. 네. 또 개발 비용도 제외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제외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단지들은 10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역사 내에서 10년까지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10년 사이의 변동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고 예를 들어 강남 지역의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해당되는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네. 정상적인 가격은 뭐 구체적인 단지마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단지별로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체감되는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적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재건축 사업 자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헌 심판까지 제청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산식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역마다 다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알겠습니다. 위험심차.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내는 부동산 대책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갈지 뭐 대책이 아직 실행이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갈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또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가 막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떻게 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측면이라든가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가야 좋을 것 같은지 짧게 30초씩 한마디씩 막 돌아가면서 쫙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재문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 기조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아주 최악의 악재를 맞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미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은 상당 부분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금 서울 등 인근 인접 지역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규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측면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 변화의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정부가 탄력적인 어떤 정책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시장을 좀 이렇게 미세 조정해 가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약간은 균형 감각 있는 어떤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단순하게 이제 규제도 있지만 그 규제 속에서 뭔가 이제 출구를 마련해주는 어떤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거기에다가 발빠른 어떤 공급 대책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공급 대책을 얘기하기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뭉뚱그려서 뭔가 좀 약간 그 뭐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구체화되지 있습니다. 않았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예,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좀 완성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의 어떤 그런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시장의 신뢰들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저는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네. 규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할 수 없다면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네. 예전에 그 2008년도 공급량이 많아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가 내놨던 대책 중에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격이 오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인근 지역으로 옮긴다면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서울 주변 외곽에 공급량이 많으니까. 입주 물량 많은 동네. 네. 굉장히 좋은 대책 같습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예,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비를 피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양하게 2017년 하반기에 쏟아진 부동산 정책들은
다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혼동도 올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정부의 어떤 강행 의지에 따라서 그 정책 효과가 얼만큼 펼쳐질까라고 보는데요. 네. 2018년에는 뭐 이변이 없는 한 현 정부에서 현재까지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일반 소비자나 어떠한 그 주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고 투명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의 어떤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부동산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대응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